9년 만에 최고라. 저축은행 줄파산.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저축은행의 연체율 2024년 연체율이 8.52%입니다. 와, 진짜 많이 올라갔죠. 2021년에 2.51%에 비하면 지금 배수로 따져도요, 적어도 말입니다, 5배, 6배까지 올라갔습니다. 8.52%. 물론 2021년 말 저축은행 사태 당시의 연체율이 20.3%에 비하면 8.52%가 뭔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연체율이라는 게 0.5% 이상만 올라가도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0.5%가 아니라 지금 5%도 아닙니다. 8.52%입니다. 연체율이.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아마도 79개의 저축은행 중에 줄줄이 무너질 때가 많을 거예요. 지금 대출을 회수한다고 보면 2022년에 대출 총액이 115조 283억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2024년을 보세요. 97조 5,781억 원입니다. 2년 새에 15%나 빠졌습니다. 17조 2,702억 원까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물론 말입니다. 2017년에 대비하면 2022년까지 51조 2,237억 원이 2022년에 115조 283억 원이 그때는 많이 늘었어요. 124.6%가 늘었습니다. 쭉 늘어오다가 이게 2022년을 기점으로 경제가 제가 꼬꾸라진 게 2022년 3분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제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지표에서는 다 나타납니다. 제가 저성장이 시작된 점이 2022년 3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97조죠. 97조 7,581억 원입니다. 여기에 8.52%를 생각해 보자고요. 8.52%.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말입니다. 9조 원 가까이가 지금 연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러분 저축은행이 또 한 번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저축은행의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저축은행 2023년에 5,559억 원의 적자였거든요. 이 정도면 말입니다. 79개 저축은행 중에 망할 저축은행, 파산할 저축은행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2024년에는 3,974억 원의 마이너스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974억 원인데 뭐가 망하느냐. 아니 2010년에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조 7,777억 원까지 갔지 않느냐. 2011년에는 1조 6,590억 원까지 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3,974억 원인데 뭐가 망하느냐.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때보다 저축은행 사태보다가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어디다 매각했느냐예요. 여러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NPL이라고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에게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캠코에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끼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축은행이 모여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부실채권을 팔았어요. 거기다 부실채권을 팔면서 과대계상을 한 거죠. 과대계상을 하니까 사실 당기순이익이 3,974억 원의 적자가 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이게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작년에 1조 5천억 이상의 적자가 났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수면 아래 있잖아요. 경기가 계속 나빠져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부실채권을 정리 못하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저는 저축은행의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축은행끼리 만들어 놓은 NPL 회사, 부실채권 처리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부실채권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처리가 안 되면 아마 계약이 맺어져 있을 거예요. 정확한 계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과대 계상. 예를 들어 부실채권을 팔 때 1,000억밖에 못 받는데 뭐 한 5천억밖에 만들었다든가 이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덜 줄어들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저는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저축은행이 다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대손 충당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 2조 5,731억 원까지 대선 충당금을 쌓았는데 2024년에는 3조 7,101억 원입니다. 2년 사이에 44.2%가 는 것은 사실이에요. 1조 1,370억 원이요. 그런데 2023년을 보세요. 3조 8,731억 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7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죠? 1,700억 원 정도가 줄었죠.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축은행을 거래할 때 세 가지 기준을 확실하게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실채권 비율, 이거 말입니다. 3% 이하여야 됩니다. 3%.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3% 이하. 이거 반드시 봐야 되고요. 유동성 비중은 130% 이상. 100%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130% 이상.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은요. 뭐 8% 12% 이야기하는데 아니 13% 이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무작정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이자를 많이 준다. 뭐 예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가면 진짜 충격적이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지금 BIS라고 해야 되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5%입니다. 좀 낮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저축은행보다 마다 다 다르거든요. 반드시 검증하고 저축은행을 거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거래한다는 거 진짜 충격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뺍니다. 지금 2022년을 보십시오.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요. 이게 예금이죠. 예금을 했다는 이야기죠. 120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을 보십시오. 102조 2천억 원이잖아요. 2년 사이 15%가 빠졌습니다. 저축은행이 불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뺐다는 거예요. 금액도 18조나 됩니다. 적지 않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축은행은 대한민국에 7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파산할 저축은행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돼요. 예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나 이 저축은행이 좋아 하면서 많은 돈을 예금하는 것, 이것은요 숯불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저축은행을 거래할 때는요 부채 비율이 3% 미만으로 되는데 유동성 비율이 130% 이상 되는 곳, 자기자본 비율은 무조건 13% 이상 되는 곳, 이런 곳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산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아시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상황이 참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